네, 이제 젠네책스타 라이브 인스타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어, 지금 이제 아직 오셔야 할 분들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무슨 책부터 소개를 드려야 되나. 이 책은 오늘 읽었어요, 오늘. 네, 오늘 읽었는데, 음, 그래도 우리의 나날이라는 소설이고요. 예, 일본 소설이네요. 시바타 쇼라는 작가의 장편 소설입니다. 장편이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얇죠. 예, 굉장히 얇고 분량도 그렇게 장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요만큼 됩니다. 요만큼. 뒤에 살짝 다른 소설이 들어가 있고요. 거의 다가 있긴 하지만 원체 두께가 얇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오늘 몇 시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이 소설은 사실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좀 보고 다른 분들 리뷰를 보고 좀 눈여겨봤던 책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도서관에 이번에 들어왔다고 해서 용 불이 나게 가서 이제 빌려 왔는데요. 그렇게 이것도 좀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는데, 근데 좋았어요. 좋았는데,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어, 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약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그 청춘에 대한 청춘 남녀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음. 청춘을 살짝, 그러니까 청춘을 추억하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청춘을 추억하는, 청춘이 살짝 비껴간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자기들의 이런, 뭐랄까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무언가를 이제는 잃어버렸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씩 그런 것이 느껴질 때가, 어렴풋이 느껴질 때가 찾아오는데, 어, 그런 심리를 굉장히 잘 좀 포착해낸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았는데, 워낙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조금 그 기대까지는 아니었지만 왜냐면 평이 정말 좋더라고요. 평이 정말 좋아서 좀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그 어떤 청춘에 대한 상실감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문장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책도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 답답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막, 쑥쑥 정말 시원하게 전개가 되는?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읽다 보면 그 다음 이야기로 이렇게 빨리 넘어가고 싶은 그 뒷이야기가 이렇게 궁금해서 자꾸 책장을 넘기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배경은 일본의 그, 이제 공산주의와 이제 민주주의가 아직 대립하던 그 혼란의 시기만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그 당시에 이제 혼란스러웠던 일본의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살아갔던 대학생들, 그 청춘들의 추억과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사건들과 함께 어떻게 변해가고 상실되어 가는가를 그려낸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는데 조금 소개를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이제 헌책방에 가서 이 남자 주인공이 우연히 어떤 작가의 전집을 아주 새 것이고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전집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전집을 판 사람이 누굴까? 막연한 호기심을 품고 있다가 우연히 그 책에 찍힌 도장을 보고 그 안녕하세요. 김펑크님 반갑습니다. 김펑크님 잘 지내셨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했어요. 네. 지금 시바타쇼의 그래도 우리의 나날이라는 장편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 좀 인상 깊었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읽기 전에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전에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남자 주인공이 우연히 이제 헌책방에 갔다가 이제 H라는 작가의 전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집 더미를. 근데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새 책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새 책을 왜 이 사람은 팔았을까? 새 책을 판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막연히 들었었고 그 전집에 좀 이끌리듯 그 전집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연히 알고 보니까 이 책을 팔았던 그 주인공이 자기 약혼녀의 안 사람이었던 거, 자기랑도 좀 이렇게 약간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막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살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자살한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 주인공과 그 남자 주인공의 약혼녀가 이제 여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약혼녀하고의 관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생기게 되고 내면 심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 그 H 전집이 자아내던 분위기에부터 시작해서 내게 휘감기던 그 기이한 분위기, 내게 내 의지와 무관하게 H 전집을 사게 한 그 오한은 과연 나 혼자의 것이었을까? 그것을 느낀 나의 것이자 H 전집의 소유자였던 자살한 사람, 산호의 것이자 나아가서는 동시대를 산 노세의 것이고 다른 인물입니다. A의 것이고 소네의 것이며 나아가서는 죽은 유코와 다코, 구니에다, 다마코 또 이름도 잊어버린 그 몇 명의 여자들의 것이지 않았을까.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산 사람들 모두의 것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설령 어떤 식으로 그 시대를 보냈고 지금 어떤 생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시대에 던져지고 진지하게 혹은 적당히 그러나 모두 나름대로의 고통을 갖고 동시대를 산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바람 혹은 원한 시끄럽게 떠들어댄 아우성이 아니었을까. 그 바람 혹은 원한이야말로 내게 H 전집을 들게 하고 세스코가 자신의 세대에서 벗어나려 하는 행위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만약 한 사람의 행위가 자신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바람 혹은 원한을 짊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더는 그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위가 자기 자신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나 원한을 짊어진 것이라는 어떤 생각. 그래서 그걸 거부할 수 없는 때때로 거부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까닭이 그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참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제 의지로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행위의 근원에는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다른 어떤 마음들이 그 하나의 또 다른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유 없이 자살을 한다던가 어딘가로 훌쩍
갑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멀리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가도 이런 책을 읽으면 한 번씩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물음을 좀 던지는 소설이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일단 읽기에도 부담이 없었고 이렇게 읽는데도 그렇게 막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게 술술 읽히는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또 깊이가 얕지는 않은 좀 좋은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좀 평이 굉장히 좋아서 좀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실망한 것 같은데 괜찮았던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가를 몰랐던 작가였는데 만약에 다른 작품이 또 있다면은 한번 읽어볼 용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지금 아직 읽다 말았는데 이 책도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읽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읽어보고 싶어서 기다리다가 그래도 우리 나날 그쵸, 제목 참 멋지죠. 제목도 멋지고 담고 있는 내용도 굉장히 좀 울림이 깊었던 것 같아요.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 책은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김영민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스펙이 아주 화려한 분이더라고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교수님이시고 하버드대 동아시아 사상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브린모어대 교수를 지냈대요.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합니다. 서울대 교수인데다가 하버드에서 박사도 따시고 굉장히 엘리트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책은 그분이 쓰신 칼럼들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그분이 쓰신 칼럼, 그래서 짧은 산문들이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 책의 제목은 이 많은 칼럼들 중에서 하나의 제목입니다. 그것을 따서 책의 제목을 지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일부는 이제 일상에서 자기가 이제 보고 듣고 생각했던 것들을 짤막한 글로 적어놨고요. 2부는 학교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종사하는 직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3부는 사회의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상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써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4부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부는 대화에서 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인생 전반에서 느꼈거나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글로, 이제 칼럼으로 이렇게 쓰셔서 책으로 내신 것 같은데, 참 좀 이 책을 좀 읽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이 엄청 재미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글이 정말 웃기다, 정말 빵빵 터지면서 읽었다는 그런 평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길래, 정말 얼마나 웃기길래, 재밌길래 하는 이제 호기심이 제일 컸는데, 이렇게 막 아주 막 작정하고 웃기려고 쓴 글은 아니라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웃긴 글이 정말 육성으로 빵빵 터질 수밖에, 그러니까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읽다 보면 이분 특유의 어떤 위트? 재치? 이런 것들이 이 글에서 좀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글을 잘 쓰신다.
글로 사람을 이렇게 읽는 독자를 어느 포인트에서 이렇게 해야 딱 웃길 수 있다는 거를 좀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고수라는 그런 느낌을, 글쓰기의 고수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내용 자체도 좀 깊이가 있어요. 네. 그, 여러 가지 글은 좀 짤막짤막하지만, 인생 전반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설거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설거지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글입니다. 네, 이 글이 참 좋았어요. 다른 것도 좋았지만, 네, 뭐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네, 설거지의 이론과 실천. 먼저 설거지의 존재론. 설거지는 과정입니다. 인생이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듯 설거지 역시 긴 취식 과정의 일부입니다. 요리의 시작은 쌀을 밥솥에 앉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요리의 시작은 장보기입니다. 식사의 끝은 디저트일까요? 아닙니다. 식사의 끝은 설거지입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설거지의 이제 윤리학. 설거지는 밥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게 대체로 합리적입니다. 취식은 공동의 프로젝트입니다. 배우자가 요리를 만들었는데 설거지는 하지 않고 엎드려서 팔만대장경을 필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귀여운 미남도 그런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혹자의 삶이 지나치게 고생스럽다면 누군가 설거지를 안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보면 좀 재밌지 않으세요? 그리고 갑자기 한국의 현대사로 넘어오는데, 한국의 현대사는 19세기의 유한계급 양반들이 개걸스럽게 먹고 남긴 설거지를 하느라 이토록 분주한 것이 아닐까요? 후대의 사람들이 자칫 설거지만 하며 인생을 보내지 않으려면 각 세대는 자신의 설거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세대 간의 정의입니다. 정말 그 설거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통찰을 이끌어내는 필력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설거지의 문명론. 설거지는 귀찮은 일입니다. 설거지가 귀찮은 나머지 그냥 굶고 싶겠지요. 혹은 일회용 식기를 사서 그때그때 쓰고 버리고 싶겠지요. 설거지를 한껏 미루다가 몰아서 하고 싶겠죠. 그러나 설거지를 너무 미루면 집에 불을 지르고 싶어집니다. 문명은 귀찮음을 극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적폐가 되도록 설거지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매 끼니마다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기는 음식 거치대가 아닙니다. 문명이냐 야만이냐는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 그대로 먹느냐, 아니면 예쁜 접시에 덜어 먹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찔렸는데, 저는 문명인인가 야만인인가? 전 야만인이더라고요. 설거지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서 그냥 반찬통을 꺼내서 먹는데. 야만인이었구나. 그니까요. 문명은 귀찮음을 극복하는 데서 시작된다는데 저는 귀찮음의 노예입니다. 재미가 있어요. 되게 생각해 볼 거리들을 툭툭 던져주고 재미도 있습니다. 재치가 있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거지의 인간론. 이하님도 그러시군요. 네. 공감해 주셔서 반갑네요. 저는 정말 뜨끔하더라고요. 근데 귀찮아요. 설거지 거리 하나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죠. 문명 생활이라는 게 참, 그러니까요. 엄청난 설거지 거리. 그런 것 같습니다. 설거지의 인간론도 있는데요. 정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아님, 지금 이 책 소개하고 있었어요. 아침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김영민 이분의 책입니다. 칼럼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칼럼을 엮어서 낸 책인데 이분이 글을 진짜 잘 쓰시더라고요.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고 있었어요. 설거지의 이제 인간론인데, 결혼은 연애의 엿보이고 자식은 부모의 엿보이며 설거지는 취식의 엿보입니다. 설거지거리는 취식의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혹은 개걸스럽게 먹었느냐가 고스란히 설거지거리에 반영됩니다. 사실 인간 자체가 설거지거리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인간의 육체는 땀과 침과 피지를 분비하고 각질과 군살을 만들어냅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타성, 나쁜 습관, 부질없는 권력에 대한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면에서 성장과 노화란 곧 썩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설거지 없이 깔끔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의 설거지에 게으르지 말라. 잘 씻고 살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설거지거리로 전락하게 될 테니까. 끝으로 가장 중요한 한마디. 모든 설거지는 이론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 이거 진짜 촌철살인 아닌가요? 아, 정말 좀 많이 반성했어요. 이거 읽으면서. 아, 나는 내 인생에, 내가 나 스스로 살면서 내 설거지거리를 잘 미루지 않고, 하는 인간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저를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또 많은데, 이 주례사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분이 주례를 몇 번 하셨었나봐요. 근데 그 주례사가 엄청 재미있었나봐요. 그래서 주례사를, 자기가 주례했던 주례사를 가지고 이거를 또 여기다가 넣으셨더라고요, 이 책에. 근데 진짜 웃기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정말 웃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네, 이제 뭐 결혼식을 맞아서 이제 서로가 신랑 신부가 서로 이제 진짜 이제 미남 미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책 샀어요. 네, 샀어요. 네, 업보 시리즈. 네, 그 설거지의 뭐더라? 이론과 실천인가? 네, 그거 진짜 재밌죠. 네, 이거는 이제 주례사 부분인데, 네, 이 책, 제가 책을 잘 안 사는 사람인데, 샀어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 신부가 미남 미녀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결혼식 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건 신랑 신부의 생각일 뿐이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객들이 보시기에 미남 미녀가 아니라면 그건 제 이야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제가 헛소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진짜 미남 미녀라면 그저 보기만 해도 그 아름다움을 금방 알아볼 테니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쁘고 잘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함께 살고자 결혼식을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청춘의 아름다움은 조만간 사라질 것이고, 빛나는 외모는 장기적으로 결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이 아니었나? 진짜 웃긴, 여기구나.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죄송해요. 진짜 웃겼던 부분이 여기가 아니었는데. 여기. 네,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운 마음씨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해본 결과 고운 마음씨가 중요하다고 하고 말기에는 얼굴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얼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의 와중에도 상대가 잘생겨 보이면 저절로 화가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화목하게 지내다가도 상대가 못생겨 보이면 저절로 화가 나서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굴이란 가정의 평화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결혼 생활을 하다가 느닷없이 배우자가 화를 내면 10중 8구 당신이 못생겨서입니다. 다른 이유로 화를 내려다가도 상대가 잘생겼으면 화를 참았을 테니 결국 배우자가 화를 내는 것은 당신이 못생겨서입니다.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 진짜 빵 터졌어요. 함께 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함께 사는 상대가 못생겼으면 단지 그 이유만으로도 슬퍼진다고 합니다. 반면 배우자가 잘생겼으면 저절로 웃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밥을 먹다가 느닷없이 배우자가 오열하면 10중 8구 당신이 못생겨서입니다. 결국 배우자가 오열하는 것은 당신이 못생겨서입니다. 아 정말. 근데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네 이하님 재미있으실 거예요. 이제 후회 없으실 거예요. 진짜 제목은 진짜 그쵸. 제목은 완전 초진지.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래놓고 이 책이 완전 웃깁니다. 완전 웃겨요. 근데 웃기는 게 이렇게 가볍게 웃기기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깊은 어떤 깊은 또 독창적인 어떤 통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게 사실 진짜 이 책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결혼 생활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과연 어떻게 생겨야 잘생긴 것일까요? 얼굴의 비례나 이목구비 배치 같은 어떤 선천적인 특질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피부와 얼굴빛입니다. 네. 그래서 피부의 관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네. 충분한 영양 공급과 수면입니다. 그런데 과로하지 않으면 가난의 수렁에 빠지기 십상인 이 사회에서 좋은 영양과 충분한 수면은 소수의 특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슬퍼지네요. 그리고 이제 얼굴빛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네 자신의 얼굴빛을 좋게 해라. 뭐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예 아무튼 참 뭘까 재밌어요. 이거 진짜 이게 대박인데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이것까지만. 추석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칼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명절을 보내는 법에 대해서 이제 3개의 글을 쓰셨어요. 명절을 보내는 법 1, 2, 3.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추석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추석이란 무엇인가라는 칼럼인데요. 이게 진짜 이게 이분이 정말 그 좀 유명해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추석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글은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좀 유명한, 그러니까 이분의 좀 어떻게 보면 유명세에 큰 기여를 한 칼럼인데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거 읽고 알게 됐는데 진짜 육성으로 빵 터졌어요. 정말 책 읽으면서 이렇게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오는 게 정말 그런 경우는 그렇게 드물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랬습니다. 그랬던 글이었어요.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 주변 사람을 긴장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음식을 한가득 입에 물고서 소리내어 말해보라. 나는 누구인가? 밥을 먹다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말해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 상황이. 아마 함께 밥 먹던 사람들이 수저질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당신을 쳐다볼 것이다. 정체성을 따지는 질문은 대개 위기 상황에서나 제기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평상시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내가 누구인지, 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아는지, 한국이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지, 즉 정체성보다는 근황과 행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 규정을 위협할 만한 특이한 사태가 발생하면 새삼 근본적인 질문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웃겼던 부분은
이제 추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추석을 맞아 모여든 친척들은 늘 그러했던 것처럼 당신의 근황에 과도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취직은 했는지, 결혼 계획은 있는지, 아이는 언제 낳을 것인지, 살은 언제 뺄 것인지 등등. 그러나 21세기의 냉정한 과학자가 느끼한 연애 편지를 쓰던 20세기 청년이 더 이상 아니듯이 당신도 과거의 당신이 아니며 친척도 과거의 친척이 아니며 가족도 옛날의 가족이 아니며 추석도 과거의 추석이 아니다. 따라서 그런 질문은 집어치워 주시죠. 라는 시선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친척이 명절을 핑계로 집요하게 당신의 인생에 대해 캐물어 온다면 그들이 평소에 직면하지 않았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 당숙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라고 물으면 곧 하겠죠 뭐 하고 얼버무리지 말고 당숙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추석 때라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란다 라고 하거든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엄마가 너 대체 결혼할 거니 말 거니? 라고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거기에 대해 얘가 미쳤나? 라고 말하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아버지가 손주라도 한 명 안겨다오 라고 하거든 후손이란 무엇인가? 라고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런단다 라고 하거든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가족끼리 이런 이야기도 못하니? 라고 하거든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고 정체성에 관련된 이런 대화들은 신성한 주문이 되어 해묵은 잡기와 같은 오지랖들을 내쫓고 당신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이다. 칼럼이란 무엇인가?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이분 뭐지? 그쵸. 네네. 이거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이 칼럼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글이 단연 독보적으로 좀 웃기고 개성이 있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굉장히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재치 있게 잘 풀어서 쓰셨어요. 글을 정말 잘 쓰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짝 한 대 맞을 것 같죠. 근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웃겨요.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저는 거기서 빵 터졌는데 이거 서점에서 이제 이거를 읽었거든요. 처음에 서점에서 이 책을 살까 말까 하다가 이제 읽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진짜 육성으로 빵 터졌던 주변 사람들이 좀 저 이상하게 막 힐끔힐끔 쳐다보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웃겨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대박적인 책입니다. 이분이 다음 책을 내는 거를 좀 기다려져요. 네. 그리고 유리님이 오셔야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유리님이 늦으시는 것 같아서 그냥 소개를 합니다. 지지 않는다는 말, 이게 유리님이 추천해 주셨던 책이거든요. 김현수 소설가, 이제 뭐 시인이시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한 이제 김현수 작가의 산문집입니다. 이전에 청춘의 문장들이라는 책을 저 이전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것도 참 좋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유리님이 제가 그 좋았다고 청춘의 문장 좋았다고 하니까 이거 읽어보시라고 이게 자기는 훨씬 더 좋았다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좀 기대를 하고 읽었는데 좀 그 기대에 좀 부응했던 기대만큼 좋았던 책입니다. 확실히 청춘의 문장들보다 저는 이게 더 좋았어요. 저도. 그래서 유리님 계셨으면 전 폭풍 공감을 했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유리님이 안 오셔서 아직. 근데 진짜 이 작가가 소설은 사실 저는 조금 약간 별로였었거든요. 그 4월의 미 7월의 솔이 저는 별로였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읽긴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청춘의 문장들을 읽고 괜찮다라고 생각했다가 이 책을 읽으니까 이 작가만의 확실한 어떤 그 개성을 딱
느꼈어요. 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 작가만의 매력이 있는 작가구나.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작가를 좋아하는지 알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문을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예, 유리님도 소설보다 산문이 더 좋은 작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좀 공감이 되는. 진짜 산문을 잘 쓰세요. 자기의 어떤 추억거리나 이게 일상에 대한 신변 잡기적인 내용인데 그 속에서 굉장히 좀 이 작가만의 어떤 개성적인 생각들, 어떤 감수성들 이런 거를 잘 썼고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책이랑도 조금 비슷한데 이 책도 그러니까 김현수 작가만의 어떤 그 위트가 있어요. 그 재치라고 할까? 그 유머 코드? 예, 그런 게 있어서 글을 좀 이렇게 재미있게 쓰는 작가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 이기호 작가도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데 되게 글을 재밌게 쓰시거든요. 그 소설가인데 그 재밌게 읽었던 책이 그 이기호 작가의 단편집인데 그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그거 참 재밌게 읽었어서 지금 이제 읽을 책이 밀려 있어서 손을 못 대고 있지만 이기호 작가의 다른 책들도 지금 읽어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류의 작가들을 좋아합니다. 이게 좀 유머가 있는, 글 읽는 좀 재미가 있는 그런 작가를 좋아하는데 깊이도 있고 유머도 있는 작가 좋아하는데 이 김현수 작가도 그런 작가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근데 참 뭐랄까 어디가 좋았다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좋았습니다. 아이고 참 어떻게 좋은데 뭐라고 좋다고 말씀드려야지. 근데 좋았어요. 제가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좀 이거 포스트잇 플래그를 붙여서 읽는 편인데 이번에 좀 급하게 책을 여유가 없었어요. 여유가 없이 책을 읽느라 뭘 이렇게 좋은 부분을 붙이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읽어내느라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좋았던 부분 다시 읽어야 되나 싶어요. 지금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네, 좋았습니다. 지지 않는다는 말. 좀 김현수 작가의 책을 하나 추천해라 하면은 저도 이 책을 추천할 것 같아요. 청춘의 문장들보다는 이 책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읽을 책들인데 아직 읽어보진 않았고요. 이게 이제 독서 모임 책으로 선정이 됐어요. 김훈의 카레 노래입니다. 워낙 유명한 소설이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읽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런지 네, 굉장히 옛날부터 유명했던 책인데도 제가 안 읽어본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주 유명한 책인데도 저는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독서 모임 책으로 이제 지정이 되기도 했고 언젠가는 한번 읽어봐야지 했던 그런 리스트에 항상 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됐다 이 기회에 한번 읽어보는 거지.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평이 워낙 좋아서 기대를 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골든아워를 쓰셨던 이국종 교수님도 이 김훈의 카레 노래를 읽고 자기도 이렇게 글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골든아워를 쓰는데 이 김훈 작가님을 실제로 찾아가가지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이 책을 정말 많이 탐독을 하셨다고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책에. 그래서
그렇구나. 굉장히 문장들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예. 문장이 참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칼의 노래. 읽어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이거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왠지. 네, 이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 읽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르떼에서 좀 좋아하는 시리즈예요. 아르떼라는 출판사에서 클래식 클라우드라는 시리즈를 계속 지금 출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거장을 만나는 특별한 여행이라고 해서 뭐 셰익스피어, 니체, 클림트, 뭐 페소아, 푸치니, 해밍웨이, 그리고 모차르트,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계적인 거장들을 만난 특별한 여행이라는 부제로 그 거장들의 발자취를 찾아서 이 작가가 여행을 떠나면서, 예, 그 작가의 일생이나 그 작가의 뭐 어떤 작품들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그러니까 약간 여행 가이드 같기도 하고, 해설자 같기도 한, 예, 뭐 그런 느낌의 책 시리즈입니다. 클래식 클라우드. 근데 이번에 이제 7번째로 나온 책이 이 모차르트 편이에요. 김성현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예, 천재 작곡가의 뮤직 로드, 짤츠부르크에서 빈까지라는 부제가 붙어 있네요. 근데 저는 이 시리즈를 다 나온 걸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셰익스피어 편 읽어봤고요, 니체 읽어봤고, 클림트 읽어봤고, 페소아는 못 읽어봤어요. 푸치니도 못 해밍웨이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뭉크도 나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뭉크 편도. 그럼 지금 8권이 총 시리즈에서 8권이 나온 셈인데,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4권 정도, 그러니까 반절은 정도는 제가 읽은 거니까, 네, 굉장히 제가 이 시리즈를 좀 많이 읽는 편이죠. 네, 읽는 편입니다. 좀 좋아해요, 이런 책을. 그래서 이 컨셉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좀 이번에 모차르트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좀 기대가 되는. 네, 저도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클래식도 가끔 들어요. 이게 뭐 늘 뭐 즐겨 듣진 않지만, 이게 한 번씩 들으면 되게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클래식이 좀 좋을 때가 있어요. 그 클래식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의 어떤 전율이 있어요. 네. 다른 노래에서는, 다른 음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제가 클래식 클라우드에서 지금까지 읽었던 것 중에, 나 모차르트는 안 읽어봤으니까 좀 제외하고요. 읽어봤던 건 이제 셰익스피어, 니체, 클림트, 해밍웨이였는데, 저는 셰익스피어 좋았어요. 셰익스피어 좋았고, 그 다음에 해밍웨이 좋았어요. 그 다음이 클림트. 니체가 제일 별로였어요. 니체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그 서평을 올려놨어요. 이 4권은 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체는 별점이 낮아요.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좀 저는 이런 책들이 좀 어려운 그 거장들의 세계를 좀 쉽게 풀어주는 게 이 책의 역할이고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니체 편은 좀 그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좀 여전히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 정말 모르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뭐 깊이는 얇지만 그 채 사장의 뭐 시민의 교양이랄지, 지대 넓이야, 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뭐 그런 책에 소개되는 니체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니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전에 채 사장의 그 책을 참 좋게 읽었었거든요. 나같이 정말 이제 입문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문학의 어떤 맛을 보여주는 입문서로서 정말 좋다라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채 사장의 책을 참 좋아했는데,
차라리 거기가 더 나았다. 니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 정도 수준의 철학 잘 모르는 그런 입문자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내용, 어렵게 좀 쓰셨다는 느낌 받았어요. 좀 아쉬웠어요. 셰익스피어가 가장 좋았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솔직히 좀 어렵잖아요. 셰익스피어가 저는 되게 어렵다고 느꼈는데, 한 번도 뭐 이렇게 교과서에서 나온 거 뭐 베니스의 상인 뭐 이 정도나 접해봤지, 따로 뭐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희곡이라고 하니까 더 이렇게 장르적인 약간 낯선 느낌도 있고, 장르에서 오는 낯섦, 좀 낯설잖아요. 뭐 소설이나 시 같은 건 그래도 친숙한데, 희곡은 왠지 좀, 예. 그 대사들만 자꾸 나오고, 이게 뭔가 약간 장르적인 좀 낯선 인상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연히 어려운 작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 읽고 나니까 셰익스피어의 문학 세계를 좀 이해하게 됐어요. 그게 정말 큰 수학이었어요, 저한테는. 셰익스피어가 어떤 주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썼구나. 이런 작품을 읽을 때는 이런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읽으면 좋겠다. 약간 굉장히 친절하게 그런 것들을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읽어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렇게 아주 잘 쓰셨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전 제일 좋았습니다. 관심 있으시면은 진짜 읽어보세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클림트도 좋았어요. 저 클림트 그림을 좋아하는데, 클림트의 작품 세계를 좀 더, 이것도 전문가의 시선에서 해석을 해주니까, 그 그림이 이런 뜻이 담겨있고, 이런 배경에서, 이런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어떤 생각이 담겨져 나온 작품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좀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박물관에 가서 정말 친절한 해설을 듣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클래식 클라우드의 이런 책들은 좀 더 많이 나왔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뭉크까지 나왔는데, 이제 뭉크도 좀 보고 싶긴 해요. 근데 지금 도서관에 안 나와 있어서 이제 읽으려면 막 서점에 가든지 해야 되는데, 서점에 근데 아르떼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대형 서점 딱 하나 있거든요. 리브로피 아니고 북스리브로 딱 하나 있는데, 북스리브로에는 아르떼 책이 전혀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책입니다. 나중에 도서관에 들어오면 보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유리님이셨군요. 유리님,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디를 바꾸셨구나. 아이디가, 이걸 뭐 어떻게 읽어야 되죠? 수달 북셰프. 수달 책꽂인가요? 신비주의요? 네네. 그렇죠. 이제 이름이 나오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수달님? 네, 수달님. 네, 알겠습니다. 수달님. 수달님 반갑습니다. 수달 닮으셨다고? 너무 웃기다. 수달 엄청 귀엽잖아요. 수달 완전 귀요미인데. 희귀하기도 하지만 생긴 거 자체가 너무 귀엽잖아요. 네, 저 수달님이라고 부를게요. 네, 수달님. 이거 반갑습니다. 네, 저 지금 이 책 소개해드리고 있었어요. 이거 모차르트, 이게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로 나오는, 네, 책인데, 그 중에서 이제 모차르트 편입니다. 아니에요, 수달님. 저 수달님의 신비주의를 응원하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저도 제 이름을 까고 하는 거 좀 그렇더라고요. 왠지 그냥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닉네임을 하나 파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리님 이해합니다.
예쁘죠. 아니 여기 나오는 책들이 다 하나같이 예뻐요. 이 시리즈가 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클래식 클라우드. 이게 아르테라는 출판사에서 지금 나오는 책인데 이제 앞으로 나올 책들도 소개돼 있어요. 진짜 기대가 되는 편들이 많아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여기 보면 지금 그 설국의 작가 그 가와바타 야스나리도 지금 나올 예정이고 헨리 제임스 이제 이분 잘 모르겠네. 피치 제럴드도 있어요. 피치 제럴드, 안데르센, 코난 도일, 헤세, 카미, 레이먼드 카버, 카프카, 칼 세이건, 헨리 데이비드 소로,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작가죠. 마르케스, 나스메 소세키, 괴테, 뭐 오비디우스, 마키아벨리, 뭐 엄청난 뭐 아인슈타인도 있고요. 막 흉도 있고 루소, 플라톤, 베토벤, 뭐 이런 쇼팽, 모네, 바그너, 방고우, 드가, 백남준, 뭐 프로이트, 마르크스, 아리스토텔레스, 다윈, 갈릴레이. 그러니까 뭐 정말 네네네네 진짜 다양한 분야의 세계의 거장들을 이렇게 좀 쉽게 전문가의 해석으로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매력적인 시리즈예요. 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족족. 지금 1시간이 다 돼가지고 바로 이어서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